한 국가가 국민 통장에서 한 푼도 빼가지 않고 불을 빨아들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2020년 여름 10만 원으로 채운 장바구니가 2026년엔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살 수 있는 건 줄어든 이 메커니즘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봉 5% 올랐나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왜 작년보다 살기가 더 팍팍할까요? 2020년 초 대형마트에서 10만 원이면 카트가 꽉 찼습니다. 2026년 지금 같은 10만 원으로는 절반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돈은 그대로 10만 원인데 살 수 있는 물건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화폐 착각입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이 20만 원 늘었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20만 원의 실제 가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장인 A씨를 봅시다. 2020년 연봉 4천만 원으로 식비 50만 원, 교통비 15만 원을 썼습니다. 2026년 연봉은 4,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식비는 70만 원, 교통비는 20만 원이 됐습니다. 명목상 연봉은 올랐지만 실질 구매력은 떨어진 겁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누적 인플레이션이 약 25%라면 4,200만 원 연봉은 2020년 기준 약 3,360만 원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64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 착각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이 숫자 노름에 속아주길 바랍니다. 통장 잔고가 늘었다고 안도하는 사이 당신 돈의 진짜 가치는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구매력은 증발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버인은 바로 국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국가가 고의로 일으키는 가장 완벽하고 조용한 세금입니다. 정치인들은 표가 필요합니다. 선심성 정책을 펴면 표를 얻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폐기를 돌립니다.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합니다. 2020년 통화량이 100이었다면 2026년엔 125가 됩니다. 돈만 25% 늘었습니다. 그런데 빵 공장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빵 가격이 25% 오릅니다. 당신은 2020년에 통장에 1억 원을 넣어뒀습니다. 2026에도 여전히 1억 원입니다. 하지만 통화량이 25% 늘었으니 실제 가치는 8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 2천만 원은 국가가 가져갔습니다. 당신 통장에서 한 푼도 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쥔 돈의 가치를 줄였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세금입니다. 더 교묘한 건 이겁니다. 새로 찍힌 돈은 정부, 대기업, 금융기관이 먼저 받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전에 먼저 씁니다. 월급쟁이 당신에게 도착할 땐 이미 물가가 올라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폐기를 돌려 조용히 당신 지갑을 터는 쪽을 선택합니다. 정치인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속지 않습니다. 당신 주머니 속 화폐의 구매력이 국가의 실력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종이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그 가치는 반드시 추락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1920년대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돈을 미친 듯이 찍었습니다. 결과는 빵 한 덩이 사려면 손수레에 지폐를 가득 담아가야 했습니다. 2000년대 짐바브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로 달걀 3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2018년 인플레이션율이 130만 %를 넘었습니다. 아침에 산 커피 가격이 저녁엔 2배가 됐습니다. 한국은 다를까요? 2020년 코로나 이후 통화량이 급증했고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2026년 지금 라면 한 봉지가 2020년 대비 40% 올랐습니다. 치킨은 50% 올랐습니다. 진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었습니다. 실물 경제는 3% 성장했는데 돈은 30% 늘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1만 원을 낼 때 그 1만 원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국가 경제가 바닥날 때 가장 먼저 박살나는 지표가 환율입니다. 환율은 국가 경제의 경고등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2026년 현재 환율은 1,500원대입니다.
2020년 1,100원대에서 36% 올랐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5%를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결국 당신 밥상 물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환율 급등은 신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나라 화폐를 쥐고 있다간 휴지 조각이 되겠다며 탈출하고 있다는 신호래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환율이 2달 만에 150% 폭등했습니다.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환율 급등은 도미노를 만듭니다. 수입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가속 금리 인상, 부채 부담 증가, 경기 침체, 재정 적자, 다시 통화 발행, 환율 추가 상승. 악순환의 블랙홀입니다.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한국의 환율 체온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해열제만 먹이고 있습니다. 돈 찍는 걸 멈추지 않으면 환율은 다시 오릅니다. 더 억울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이 돈을 막 찍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을 맞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돈을 찍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입니다. 국제 무역의 약 90%가 달러로 결제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권을 누립니다. 미국은 돈을 찍어도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미국 통화량은 25% 증가했습니다. 이 돈이 전 세계로 퍼지며 희석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은 왔습니다. 2022년부터 미국 밖이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미국이 찍은 달러의 청구서가 도착한 겁니다. 2020년 원유 배럴당 40달러, 환율 1,100원이면 배럴당 44,000원이었습니다. 2022년 원유 100달러, 환율 1,300원이면 배럴당 13만 원입니다.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한국 주유소에서 당신이 내는 기름값에 미국이 찍은 달러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는 밀가루 값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답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누가 돈을 벌까요? 빚을 진 자가 웃습니다. 저축한 자가 웁니다. 당신이 오늘 10억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연 5%씩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6억만 갚은 겁니다. 나머지 4억은 인플레이션이 탕감해줬습니다. 누가 냈을까요?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이걸 압니다. 10억을 빌려서 강남 아파트를 삽니다. 10년 뒤 아파트는 15억이 됐습니다. 빚 10억을 갚고 5억이 남습니다. 실제 수익은 9억입니다. 반면 서민은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적금을 듭니다. 10년 동안 1억을 모았습니다. 이자 붙어서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7,3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부의 강제 이전입니다. 저축한 사람에게서 빚낸 사람으로 부가 이동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플레이션은 실물 자산 가격을 올립니다. 강남 땅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릅니다. 반면 현금은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 공급이 무한하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본가들은 절대 현금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주식, 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서민은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과 예금입니다. 결국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룰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건 천천히 죽는 겁니다. 실물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환율 1,100원대 저금리 2%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 지금은 뉴노멀입니다. 높은 물가, 높은 환율, 높은 금리가 기본값이 된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원인이 겹쳤습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됐습니다. 팬데믹, 전쟁, 미중 갈등으로 세계화가 역전됐습니다. 둘째, 인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합계 출산율은 0.7명대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할 사람은 늘어납니다. 셋째, 에너지 전환 비용입니다. 탄소 중립, 재생 에너지로 가려면 수십조 원이 듭니다. 넷째, 기술 독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며 가격을 올립니다. 2020년 현재 한국 GDP 성장률은 퍼센트대, 물가 상승률은 3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런데 미국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엔비디아는 5년 만에 10배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K자형 양극화입니다. AI, 빅테크는 폭등하고 전통 제조업은 침체됩니다. 강남 아파트는 오르지만 지방은 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중앙은행이 찍은 돈이 실물 경제로 가지 않고 자산 시장으로만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뉴노멀입니다.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룰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인플레이션 3%라면 10년이면 26% 증발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진짜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첫째, 달러를 보유하십시오. 최소 20% 이상 권장합니다. 둘째, 글로벌 우량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S&P 500 ETF도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금을 보유하십시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권장합니다. 넷째, 비트코인을 고려하십시오. 포트폴리오의 2~5센트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부동산은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입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월 10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분산하십시오. 한 자산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장기 투자하십시오. 10년, 20년 관점을 보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경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국가는 절대 당신의 통장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건 당신 자신뿐입니다. 화폐 가치만큼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환율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당신은 합법적 소매치기의 희생양이 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종이돈을 붙잡고 가치가 녹는 걸 지켜볼 건가요? 아니면 진짜 자산에 올라타서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넘을 건가요? 이 합법적 소매치기 시스템에서 희생양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룰을 깨닫고 자산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